자, 오늘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질서의 변화 배워볼 건데요. 모전중은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모전중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정관중이나 신정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중요도는 사실 떨어집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진짜 많이 나와야 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유심히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험 범위 거의 초반에, 그죠? 중간고사 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시험 범위 제일 초반이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었어요. 이슬람 세력이 우리가 처음에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메카라고 하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차 성장하여서 서아시아 반도를 모두 다 통일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를 열었다가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아우리아 왕조나 아바스 왕조까지 서로 죽고 죽이면서 왕조가 연결되어져 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민족이 바그다드를 다시 정복하고 나서 우리 지금 마지막까지 아바스 왕조까지 배웠잖아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네가 이제 이 이슬람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다라고 하는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야. 이 셀주크 투르크들이. 그래서 아바스 왕조에서부터 연결되는 이슬람의 어떤 명맥을 잇는 국가가 셀주크 투르크였다.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지를 이슬람 교도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게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3세기경에 이제 쇠퇴하게 되고 딱히 포인트는 없습니다. 아바스 왕조를 연결하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민족이 셀주크 투르크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13세기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 근처에서 또 징기스칸이라고 우리 몽골 배웠죠. 그죠? 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징기스칸이 혼자서 서아시아까지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을 연결하는 큰 대제국이 몽골을 만들었었는데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그것이 다 분열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라고 하는 사람이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그 근처에 또 어떤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런데 또 얼마 못 가고 14세기 때 쇠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누가 어떻게 만들었던 국가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지금 내용도 어떻습니까? 두 줄, 세 줄이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 나라들이 누가 만들었고 언제 쇠퇴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무르 왕국이 또 생깁니다. 자, 아까 이란국이 훌라구 울루스라고 하는 이란국이 이슬람 종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징기스칸의 손자가 만들었었잖아.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또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몽골의 제국의 부활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제 몽골 사람들인 거지. 몽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티무르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티무르 왕국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지도를 한번 잘 보면 티무르 왕국이야. 여기가 지금 티무르 왕국이야. 여기가 서아시아거든. 그래서 서아시아하고 지금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하고 서아시아 연결하는 딱 중간 지역에 있잖아. 그래서 중개무역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우리 지금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에서도 여기가 티무르 왕조고 여기가 사파비 왕조였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부활을 또 주장하면서 지금 현재 이란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나라가 그 한 자리에서 망하고 생기고가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는 이슬람 세력의 이런 잔잔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의 어떤 명맥을 쭉 연결해서 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아시아, 지금 현재 우리 장화 모양의 서아시아 있죠. 거기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작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술탄이라는 칭호를 획득했었고 예루살렘을 장악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그 다음 이란국이라고 해서 징기스칸 손자가 또 나라를 만들었었다라는 거. 그 다음 티무르 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위치상 중개무역을 했다. 그 다음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부하를 내세웠었고 지금 현재 이란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 그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둘 만한 조금 나라가 나옵니다. 자,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은요, 굉장히 영토도 많이 넓게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봐둘만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오스만 제국의, 자,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은요, 비잔티움을 정복했었어요. 이 비잔티움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동로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면서, 자, 이집트도 정복하고, 자,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 왕이 슐레이만 1세인데 이 사람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함대를 격파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봐둘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영토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중해 전역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한때는 즉 슐레이만 1세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단한 영토를 차지한 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슐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는 조금 약해져서 그닥 그렇게 볼 게 없어져요. 자, 어쨌든 하지만 오스만 제국 자체가 이렇게 조금 잘 나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만의 통치 제도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원래 이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슬람이 아니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슬람이 아니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슬람의 어떤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내라. 세금만 내면 종교 아무거나 믿어도 좋아. 그래서 너네들끼리 모여서 사는 자치 공동체 밀레트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아니어도 그 오스만 제국의 땅에서 살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도 좋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언어, 각 나라의 민족 언어, 너의 언어 써도 좋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할 때도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했지 뭐 어디 출신이다, 이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거 쓰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자, 이 지금 크리스트교를 믿는 소년들을 갖다가 노예로 쓰는 건 아니지만 자,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관용 정책이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너희를 노예로 취급하진 않을게. 하지만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승격시켜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군인으로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군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군인으로 입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런 인재 등용의 어떤 이런 원칙 때문에 이런 술탄의 친위 부대이자 최정예군인 어떤 군대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하면 어떻지? 아까 오스만 슐레이만 1세 때 전쟁을 많이 했고 영토가 굉장히 많이 넓었다 했잖아. 그게 뭐 때문이었다? 관용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이제 인재를 등용할 때 조건이 있었어. 이슬람 종교를 믿던지 아니면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소년들한테 너네 만약에 이 군대에 들어온다면 어떤 자유를 줄게, 평민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이렇게 자원을 했고 그래서 예니체리라고 하는 최정예 군대로서 많은 군대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군대들을 내세워서 정복전쟁에서 조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은 관용 정책이다.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고 군인들을 많이 육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교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중간적인 지역이라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 동서교역로를 장악했고 교역을 많이 했다. 유럽과도 교역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을 보면 우리 비잔티움에서 성 소피아 성당 배웠었습니다. 이거 누가 지은 거였죠? 약간 삐뚤음하죠, 지금 계속.
자, 누가 지은 거였었냐면, 자, 복습을 해볼까요? 성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지은 거였죠. 그죠? 동로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원을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슬람 문화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슬람 문화 그대로입니다.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었다, 뭐 도움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중복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는 이슬람 왕조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인도에서 발전한 이슬람 왕조로는 델리 술탄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델리 술탄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아, 여기는 이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슬람 지도자를 뜻합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황제가 두 분 나올 거예요. 이 황제들은 업적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크바르는 북인도. 아크바르는 북인도에서 우리가 제국을 건설했고요. 아우랑제부는 남부, 북쪽, 남쪽. 아크바르는 관용 정책. 아우랑제부는 아니야, 관용 아니야. 이슬람 제일주의야. 그 다음에 아크바르는 인두세를 폐지했지만 아우랑제부는 인두세를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책 자체가 두 개가 다 반대야. 지금 아우랑제부는 힌두교를 탄압했다 되어 있는데 아크바르는 힌두교도를 왕비로 맞아들였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아우. 자, 이 사람은 북인도. 이 사람은 남인도. 이 사람은 관용이야. 뭐든지 받아들여라. 안 된다. 안 받아줄 거야. 이슬람만 믿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인두세 폐지해라. 여기는 인두세 다시 내라. 그 다음에 여기 아크는 나는 힌두교 좋더라. 아우랑제부는 안 돼. 힌두교든 뭐든 다른 종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굉장히 반대라는 거.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의 경제와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이라는 것은 인도 안에서 이슬람을 믿는 제국입니다. 인도 안에서 이슬람을 믿는 제국을 무굴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무굴 제국의 황제 두 사람 배웠습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두 사람의 업적이 완전히 정반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굴 제국은요, 인도와 이슬람 문화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아주 유명한 것이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의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이슬람의 어떤 문화처럼 딱 둥근 돔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무굴 제국의 황제의 넋을 기리는 사원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슬람 양식의 사원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이슬람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타지마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은요, 인도하면 힌두교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항상 섞여져 있다, 융합되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건축물도 종교도 마찬가지로 힌두교와 이슬람의 어떤 혼합적인 양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종교도 건축도 힌두교와 이슬람이 절충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험 범위인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절대왕정과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역사도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총정리한 영상들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